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희올라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사이클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가 공부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 기초라고 할까요? 이제 거시경제 지표를 분석하고 실전 투자에 활용하는 방법 공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베스트 투자증권 최광혁 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사실 이게 돌이켜보면 멀지도 않아요. 2021년 봄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이 매크로 지표들이 신호를 좀 보내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주가 3,100 넘은 상황에서 뭐 너도 나도 이제 들어갔단 말이에요. 거의 그 당시 코로나 이후 들어간 돈 중에 40%는 이때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뭐 나무가 하늘 끝까지 자랄 줄 알았겠죠. 또 그렇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제 매크로가 눈에 잘 안 들어왔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게 갑갑해서 이제 이 책을 쓰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예. 저희가 모신 이유도 그거고. 간단하게 당시를 좀 복귀하면서 자, 매크로가 이래서 중요하다.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너무 어려운 개념은 좀 빼고요. 예. 그냥 저희 쪽에서는 이제 통화량이 증가하면은 경제에서는 통화량이 증가하면은 결국에는 그게 성장률이나 물가로 간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제일 편하시거든요. 예. 근데 2020년 2분기에 가장 중요했던 현상 중에 하나가 혹시 많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은 V자형 반등이 나온다, 아니면 뭐 나이키형 반등이 나온다, U자형이다 이런 걸로 싸우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경제에서 딱 봤을 때는 어떤 형태의 반등으로 이루어지더라도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2분기에 바닥이다라는 얘기였어요. 예. 그러면은 그게 바닥을 치고서는 거기서 통화량이 급격하게 늘어난다라는 얘기는 시장에서 받아들일 때는 물가가 지금은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경기가 여기서 바닥에서 경기가 좋아지는 거구나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어졌던 게 2020년에서 2021년으로 넘어가는 구간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저희 쪽 사람들 깎아먹는 얘기기는 한데 이게 하다 보면은 경기 추정이라는 거는 선형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가던 거에 속도를 붙여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2021년 초반기에 보시면은 그것 때문에 소비가 올라가는 모습 보고 이거를 선형으로 위쪽으로 추정을 해버리다 보니까 소비가 확장되고 제조업의 재고가 부족해졌으니까 이게 제조업 르네상스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내면에 봤을 때 소비가 계속해서 이어지려면은 결국에는 돈을 벌 수 있는 구석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가능한지라는 영역 하나하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화가 늘어나면은 결국엔 경제가 좋아지든지 물가가 올라가는 건데 그 당시부터는 물가가 올라간다라는 신호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은 물가가 올라가니까 결국에는 경제가 올라가는 속도는 이제는 못 올라간다. 라는 판단 두 개가 같이 겹치면서 여기서 접근하시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시작한 거죠. 자, 이거 경제 오늘 이제 분석 공부하기 전에 두 가지 이슈는 좀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하나는 이제 미국 긴축 정책이고 또 하나는 이제 원달러 환율 문제인데. 자, 미국 통화 정책 전환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뭐 놓치고 있는 거 없을까요? 제일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이제 미국 통화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기준금리 인상이 몇 프로 가느냐, 터미널 레이트가 몇 가지 갈 거냐, 이거를 가지고 많이들 싸우시는데 사실은 미국에서 얘기하는 거는 통화량이 너무 많이 늘려났고 레버리지를 너무 많이 일으켜놨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을 해가지고 통화량이 도는 속도를 줄여가지고 레버리지를 줄인다라는 효과는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거는 시장에 풀려있는 돈의 양을 줄여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오히려 기준금리 인상은 사실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450bp를 올린 건데 올해는 많이 올려봤자 75bp, 100bp잖아요. 그러면 많이 올리면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면 효과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QT 정책이 지금 950억 달러씩 계속 줄이고 있는데 그 돈을 줄이는 양을 계속해가지고 이어갈 거냐 아니면은 경기를 봐가면서 이 돈이 줄이는 양을 줄여줄 거냐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시중에 풀려 있는 돈하고 실질적으로 그냥 은행에서 찍어낸 돈
왜 보통 저희 은행에서 보통 얘기하면은 10,000원이 있으면은 10% 이자 받으면은 그게 1,000원이고 그 1,000원에 10% 이자 받으면 100원이고 이래서 돈이 원래 풀린 것보다 훨씬 많아진다라는 거를 다들 배우시잖아요. 네. 그거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 레버리지를 어떻게 줄여나갈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1,400원 때까지 갔던 환율이 뭐 1,200원대까지 떨어지더니 예. 다시 이제 뭐 1,300원대 지금 넘어섰는데 예. 무역 수지 적자가 나니까 사실은 조금 더 걱정들이 늘어난 것 같아요. 예. 이 환율 문제를 보는 기본 틀은 뭐 어떤 겁니까? 환율은 기본적으로는 대외 금리 차를 제일 많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금리보다 미국 기준금리가 더 많이 올라가니까 그쪽에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에 달러화가 강해져야 된다라는 개념인데 기본적으로 환율을 보실 때는 우리나라 통화는 왜 세지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질 것 같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한국에 투자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원화가 강세다라는 개념으로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틀은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오르느냐 내리느냐가 기본이고요. 저희 같이 이제 환율을 예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오르고 내리는 거를 앞쪽에 있는 경제 지표들을 가지고 예상을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약해질 수 있습니다를 말씀드리는 게 제일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역수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무역수지가 뭐 사실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들어오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 증가율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무역 수지가 적자로 갔다라는 거는 한국 경제가 지금은 안 좋겠네라는 개념 때문에 결국에는 약세로 갈 수밖에 없다. 원화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두 가지 이제 이슈가 되는 사안들 좀 짚어봤고요. 지금부터 이제 경제 분석에 필요한 기초 공부할 텐데 사실 정보가 너무 많아서 참 걱정인 세상입니다. 이게 숙제인데. 예, 그런데 보니까 이제 책에서 좀 유용한 팁인 것 같아요. 한 달을 단위로 중요한 거 보자. 우리가 뭐 모든 지표를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자, 한 달 단위로 본다고 하면은 제일 먼저 살필 지표는 어떤 겁니까? 일단은 첫날 발표됩니다. ISM 제조업 지수가 첫날 발표돼가지고 생각보다 저는 원래 서베이 지표 안 좋아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고요. 일단은 첫날은 무조건 ISM 제조업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기준점으로 잡는 거는 보통은 50포인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거보다 높으면 좋다. 내려가면은 위축되고 나쁘다라는 개념으로 판단을 내리시면 되고 이거를 보는 이유 자체는 그겁니다. ISM 제조업 지수가 원래 산업 생산하고 거의 동일하게 움직여요. 네. 그래서 산업 생산에 대해서 선행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는 개념에서 처음에 달이 딱 시작했는데 ISM 지수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거를 가지고 이 달에는 경기 심리가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걸 먼저 한번 짚고 들어가는 거죠. 이거 뭐 퀴즈 푸는 것 같아서 재밌는데요. 자, ISM 제조업 지수 첫날 보고. 자, 그 다음에 확인할 지표는 어떤 겁니까? 첫 주에 발표되는 거는 지금 보셔야 되는 건 고용 현황 보고서라고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고용에 대해서 발표하는 건데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고용 현황 보고서를 발표한다라고 그러면은 딱 안 와닿는데 비농업 고용자 수 변동하고 그다음에 실업률을 발표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훨씬 와닿는 게 편하시고, 시장에서는 저희 같이 이제 계속해서 시장을 보는 사람들한테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 발표되기 딱 이틀 전에 ADP 고용자 수 변동이 발표가 됩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비농업 고용자 수 변동이 얼마나 움직이냐를 먼저 이틀 전에 알기 위해서 ADP 고용자 수 변동을 보고서는 시장이 좀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경제는 특히나 소비가 세고 그리고 대부분의 GDP라는 것 자체가 소비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얼마나 썼느냐가 사실 얼마나 만들었느냐랑 같은 거라서 그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고용이 늘어나면은 결국에는 그걸로 돈을 번다. 그 돈을 벌면은 그 돈을 쓴다라는 개념에서 소비를 예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 고용 현황 이제 보고 아마 이제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 넘어가는데 지금 다들 관심 갖고 있는 지표인 것 같아요. 소비자 물가?
예. 그다음 소비자 물가입니까? 예, 소비자 물가지수하고 생산자 물가지수는 사실 애매한 부분은 예. 하나는 13일경에 발표가 되고요. 그 앞뒤로 해서 발표가 되고 생산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주 금요일을 기준으로 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둘이 발표되는 시점이 같은 날 발표되기도 하고 떨어져서 발표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긴 하는데 미국이 참 특이하게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예, 휴일도 왜 첫 번째 주 목요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렇게 발표가 되는데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굉장히 올라가니까 관심이 많은 거지 평상시에는 관심 없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2% 밑에 그냥 대강 2% 맞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오랜 기간 동안 관심 없었죠. 예, 그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시는 기본적으로 보는 이유 자체는 물가가 얼마나 오르고 내려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소비가 얼마나 진행되고 있느냐 아니면은 임금하고 맞춰가지고 소비 여력이 어느 정도 있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생산자 물가 지수는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봐야 되는데 원래는 안 보는 지표입니다. 이거는 원래 볼 때는 왜 보냐 하면 보통 만드는 물가가 높아졌다라고 그러면은 그 다음 달에 사는 물가도 제품 가격으로 전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를 한 달 선행해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예. 그래서 보통 때는 그것 때문에 생산자 물가 지수를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일 ISM 제조업 지수 보고 첫 번째 금요일 날 고용 현황 보고서 보고 예. 13일경 그다음에 두 번째 금요일 이제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보고 예. 뭐 이제 생산도 좀 봐야 되겠네요. 예. 15일경에 산업 생산, 소매 판매 이렇게 됩니까? 예, 산업 생산하고 소매 판매는 같이 발표가 되는데 산업 생산 같은 경우에는 한번 확인한다라는 개념으로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1일 날 ISM 제조업 지수를 봤으니까 그거하고 맞춰가지고 산업 생산이 진짜 우리가 이번 달 예상했던 거 그대로 가느냐라는 개념도 있고요. 산업 생산이 늘어난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기업에서 뭔가를 많이 만들어낸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기업의 매출이나 이익하고도 같이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적으로는 서비스 소비라는 거는 안 변합니다. 네. 안 변하기 때문에 대강 옆으로 같이 흘러가는데 내구재 소비는 그 사람의 경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움직이거든요. 이 소매 판매는 서비스 소비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예. 내구재만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내구재가 얼마나 위아래로 움직이느냐를 판단하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한 달 중반쯤 됐습니다. 예. 자, 중간쯤 되면 뭔가 이렇게 전체적 흐름을 살피기 위해서 봐야 될 지표 같은 게 있습니까? 보통 이제 중간쯤에 꼭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안 드리는데 저는 이제 매일 확인을 하죠, 당연히. 근데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이시라고 하면은 한 달 중에서 제 여유가 있을 때 장단기 금리차 그다음에 경기 사이클 같은 것들,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나 원달러 환율 같은 것들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좋겠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고 그랬을 때 산업 생산하고 소매 판매 발표된 다음에 조금 마음의 여유 생기고 이번 주에는 그렇게 확인할 만한 거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셋째 주, 둘째 주 끝나면서 셋째 주거든요. 그래서 요때 요 지표들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뭐 장단기 금리차나 달러 인덱스나 원달러 환율 이런 거 뭐 매일 확인이 가능한 지표지만 사실 일반인들 입장에서 매일 들여다보는 건 어려우니까 그렇습니다. 중간에 한번 이렇게 업데이트 해보는 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지표는 뭡니까? 신규 주택 착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주택 지수는 4주차, 그 다음에 16일쯤에 발표가 되는데 2주차에 하나 보셔야 되는 게 NAHP 주택시장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사실 주택시장 심리를 나타내는 건데 주택 가격 하고 선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확인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신규 주택 착공 같은 경우에는 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보통 주택을 보셨을 때 건설이 진짜로 착공이 들어가야지 원자재도 쓰고 사람도 고용하고 실제로 건설이 어떻게 생산이 들어가고 이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건설 경기나 아니면 제조업 경기의 선행적인 건설 경기로 보실 때는 신규 주택 착공을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그 ISM 제조업 지수 말씀하실 때 매달 1일 날 나오는 게 또 하나 있는데 왜 그때는 말씀을 안 하셨나? 우리 한국 수출입 상황. 요게 보니까 책을 보니까 한 20일경 해서 한번 점검해 보는 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 놓으셨는데 일단
1일에 발표하는 한국 수출입은 당연히 봐야 됩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경제를 분석하는 입장에서 제일 편하게 보실 수 있는 게 미국 경제이기 때문에 네. 이거 먼저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적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일 발표 보시고 그 다음에 중간에 확인하실 때 한국은 수출입이 좋아가지고 두 번은 확인해 주시는 게 좋긴 해요. 근데 한국 보통 수출입 발표할 때 10일 수출입 발표하고 20일 수출입 발표하고 25일 수출입이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세 번은 발표를 하는데 1일은 너무 튑니다. 지표들이. 근데 20일 정도 발표가 되면은 원래 전체 월간 수출입 발표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선행적으로 한번 보시기에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1일 날은 뭐 보기 싫어도 예, 이건 뉴스플로우에 신문에서 무조건 뭐 워낙 예. 많이 나오니까 그때 그거는 신문 보고 확인하시고 또 별도로 이렇게 한번 또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더 남은 거 있습니까? 주택 지표는 이거는 저는 꼭 보시라는 말씀을 안 해요.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예. 왜냐하면은 자산 가격의 상승이라는 측면에서 소비를 분석할 수 있다라는 건 맞는데 자산 가격 상승이라는 건 사실 단기적 요인으로 한 방에 들어가 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월간으로 계속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거는 크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 다만 진짜로 매크로를 가지고 투자를 하실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안 생겼냐라는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개인소득은 저는 꼭 확인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은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1월 첫째 주에 고용을 보시는 이유가 얼마나 고용이 돼가지고 근로소득을 얻었냐거든요. 근데 월 말에, 고용이 돼서 근로소득 얻은 건 알겠고, 이제 개인이 제대로 소득을 얼마 얻었느냐. 그 다음에 세금을 빼고서는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라고 계산이 되느냐. 거기다가 개인이 서비스까지 합쳐서 지출을 얼마 했느냐가 다 월말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요 지표 정도는 봐주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제 뭐 방송이라는 게 워낙 시간의 한계가 있어가지고 이 머니홀라에서는 이제 감정도 잡으시고 본격적인 공부는 책을 좀 보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사실은 이제 프로그램 진행하다 보니까 공부를 이제 하려고 좀 많이 노력은 하는데 이게 독학이 좀 쉽지 않구나 하는 게 우선 사실은 용어가 익숙치 않아요. 그래서 이런 지표들 볼 때 뭐 이를테면은 뭐 차이 비율 뭐 또 기준 시점 언제로 잡을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지표가 많이 이제 해석하는 관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뭐 기초 지식이라고 그럴까요? 경제 지표 표시하는 방법. 그걸 알면 이제 저희가 좀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그러니까 아주 꼭 필요한 것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딴 거는 안 보시더라고 하더라도 MOM하고 QOQ, YOY는 꼭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은 지표를 보실 때 월간으로 만약에 12월이 90이었고 1월이 100이었다라고 그러면은 MOM으로 계산하시면은 성장이 많이 나왔구나라고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작년 1월이 110이었다. 이러면은 YOY로 그려버리면 마이너스로 계산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YOY냐 MOM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그 지표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지표지만은 애널리스트들은 마이너스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고 플러스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개념은 굉장히 쉬워서 기억하시기도 좋을 거예요. MOM은 months on months입니다. 그래서 전달하고 이번 달을 비교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YO와는 year on year니까 전년의 동일한 월하고 올해의 같은 월을 두 개를 비교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머징 같은 데서는 보통 YOY 개념을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MOM 개념이나 QOQ 개념을 많이 쓰거든요. 왜냐하면은 선진국은 QOQ나 MOM이 아니라 YOY를 써버리면은 변화가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경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변화율을 한 달 단위로라도 좀 많이 보려고 하는 거고, 이머징 같은 경우에는 YOY로 봐도 추세가 충분히 얘네가 지금 성장하는 추세에 있느냐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명목하고 실질 개념은 꼭 구별해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만약에 내가 소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요. 그 소득이 뭐 100만 원 이렇게 딱 명목으로 돼 있는 거냐 아니면 인플레이션을 계산했더니 이 소득이 한 70만 원 가치밖에 없는 것 같은데라고 되는 거냐는 소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념 정도는 꼭 알고 가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 서베이 지표라는 거는 뭐 어떤 개념입니까? 서베이 지표는 뭐
제일 이제 많이 하는 게 소비자 심리 지수. 예. 그 다음에 아까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들. 그 다음에 사실은 설문 그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설문조사로 작성하는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서베이라고 하는데 특히 소비자 심리 지수 같은 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때 이거는 단순히 가게에 질문을 해가지고 그때의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만약에 나 소비 많이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서 소매 판매 증가율이 올라간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곤란하다라는 말씀은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지표 구성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나 회사에 얼마나 오래 취직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면 주가가 얼마나 오래 6개월 있다가 얼마일 것 같아? 뭐 부동산 가격이 얼마일 것 같아? 이런 질문들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소비가 얼마나 될 건지 유추해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표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취지를 가지고 어떤 구체적인 방식을 가지고 또 비교 기준은 어떤 거고 이런 거를 좀 알아야 그렇죠. 예, 예. 지표를 정확하게 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작년 말부터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재고가 너무 늘어났고 특히 반도체 재고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반도체 재고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이거 소진하려면은 진짜 큰일 난 거고 그러면은 경기 침체 올 수 있고 그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런 산업 사이클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기 침체 사이클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서브프라임이나 아니면은 과거의 IT 버블 같은 사이클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